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주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그 특성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깐 한 2, 3분 동안 복습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자나 그리고 그 케미컬 그들의 어떤 화학적인 특성을 이렇게 보는데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왜 원소 주기율표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우리가 간단한 형태의 여기도 되게 정성적인 이해력의 간단한 형태, 즉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 진행하여지게 그 파동함수가 이 파동함수가 뭐의 함수로 나타나느냐면은 그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요 우리가 딱 보니까 양자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서 수소 원자의 경우에 우리가 해보면은 양자수 NL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시그마 G라는 이런 형태로 수소 원자의 어떤 전자의 상태를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 수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라면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아마 이 운동 에너지와 그죠? 그 다음에 전자와 핵 사이에 왜냐하면 전자 한 개 있고 양성자 한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쿨론 포텐셜 요 한 개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건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간단한 형태지만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요즘은 거의 뭐 1초 내로 답이 나오는.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은 수소 원자 모형인 경우에 이 파동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양자수, 퀀텀 넘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에너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주양자수, 영어로는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운동량을 나타내는 이 L은 우리가 궤도 양자수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은 L이 0, 1, 2, n-1까지 가면서요. 어떤 궤도를 나타내는 전자가 어떤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운동하고 있는 그 궤도, 그래서 궤적이라 그러죠, 그죠? 그 궤도를 나타내는 그 가운동량의 차이에 따라서 궤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라고 그래가지고요 LG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앵귤러 퀀텀 넘버, 이거는 마그네틱 퀀텀 넘버인데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줄 찌게 어떤 에너지의 변화가 있는 이런 말입니다. 전자의 상태가. 그래서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에 스피인 양자수, 전자의 그 수소 원자에 있어서 전자가 핵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공전에 관한 것은 만약에 가운동량이나 자기 양자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 자체가 어떻게 자전을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아니면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이런 퀀텀 넘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궤도 양자수를 우리가 스펙트로스코픽 노테이션 어떤 표시로 표현을 하자면은 L 이퀄 제로인 경우를 우리는 S 궤도라고 그러고요. L 이퀄 1인 경우를 P 궤도 함수, 그 다음 D 궤도 F, G, 뭐 F, H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전자들이 많이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들이 많아지는데 그 전자들이 어떤 상태들로 먼저 채워지는가 그걸 나타내는데 그 채움의 법칙이 있는데 싸움의 원리와 마델링 규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안정적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델링 규칙을 우리가 좀 외워야 된다 그죠? n 플러스 l이 n 더하기 l이 가장 낮은 상태부터 들어가는데 만약에 n 플러스 l이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낮은 n부터 이게 에너지 양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들어간다. 예외적인 것이 근데 있다. 카파라든지 팔라디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AG, 은이라든지 실버, AU 골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의 예외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체외곽이 어떻게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나 59분인 프레이즈디비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자 배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전자 배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기율표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뭐 1S에 2개, 2S 2개 이렇게 해가지고 1S, 2S 이런 식으로 채움이 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기율표에 가보니까 1의 주기에는 2개밖에 없어요. 하이드로젠하고 헬리움밖에 없고요. 실제로 보니까 다양한 경험에,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주기율표가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율 경향을 볼 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행과 열일로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주기와 족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탈릭 캐피털로 대문자로서는 1, 2, 3, 4, 5, 6, 7, 8이 되는 것은 우리가 족이라 그랬죠. 족. 그래서 족들은요 같은 족에 있는 1족, 2족 이렇게 되는데 3족, 4족 이렇게 되는데요. 족은 체외각 전자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리튬이나 소디움이나 전부 다 1족이면서 체외각 전자를 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예를 들어서 이온화 에너지가 이온화 되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낮죠. 전자 한 개를 떼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죠 사실. 갈수록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벨륨이라든지 매그네슘이라든지 칼슘 같은 경우는 2족이라서요 체외각 전자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저거를 우리가 이가원소라고 그러죠. 그죠? 이가원소. 그 다음에 여기에 힐륨, 니온 여기는 8족이라고 그러는데 때로는 18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우리가 inert gas 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inert gas라는 것은 비활성 기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체외각이 완전히 닫혀 있어서 안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원자들과의 어떤 반응이나 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주기는 뭘 나타낸다 그랬죠? 주기. 1주기, 2주기인데 이건 전부 다 껍질, 에너지 전자 껍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1, 2, 3 요게 껍질 넘버죠. 그죠? 껍질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껍질은 뭐하고 관계 있죠? N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N이요 주 양자수 에너지 양자수입니다.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관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와 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족은 1족, 2족 이거는 체외각 전자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유사한 화학적인 성질을 갖는다.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6장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지금 이걸 왜 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원자에서 분자를 만들어서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결합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결합 6장에 가면 그래서 결합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이 결합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몇 쪽에 있는가, 원소가 몇 쪽이 합쳐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온 결합은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온이 되고 나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온이 되기가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이온이 되기가 쉬워야지 이온이 되고 나서 결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FCl 여기 7쪽에 있는 원소들은요 음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왜? 전자 한 개를 받으면은 체외각이 채워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HLI 1쪽에 있는
그 족은요 원소들은 전자를 한 개 줌으로 해서 왜 체외각 전자가 지금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한 개 줌으로 해서 오히려 체외각 껍질이 그냥 완전한 껍질이 되다 보니까 얘는 전자를 주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온화되고 얘도 이온화되기 쉽다 그러니까 이온화돼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족에 어떤 족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사족 우리가 이거 보면 뭔가 있는데 여러분이 반도체 물성을 배웠다면 이게 무슨 놈인가를 대충 알 거야. 전부 반도체입니다. 이거 자체로 반도체예요. 그냥. 근데 대부분의 반도체는 공유 결합을 합니다. 왜요? 이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4개를 다 줘야지 체외각이 되는데 4개 다 주려면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온 결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주기율표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주기율표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원소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118원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 그림이 있어서 제가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꽤 많은데요. 하여튼 램프로 표시하는 거죠. 헬륨 램프. 그 다음에 네온 사인 할지기 그 네온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아르곤 램프 이 빛 나오는 거 크세논 램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해 놨고요. 여기는 지금 뭐 수소고요. 그 다음에 리튬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주기율표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원소의 주기율표에 있어서 원자의 반지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갈수록 이렇게 지금 이게 X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토믹 넘버 원자 번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empirical atomic radius 원자 반경이라 되어 있다. 전형적인 원자 반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리튬에 가다가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계속 이렇게 증가합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올라가지만 그 주기 안에서는 내려옵니다. 맞습니까? 나트륨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데 그 다음 칼륨에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이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러나 주기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했죠? 주기는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껍질하고 관계가 있죠. 껍질. 그래서 주기가 올라가면 껍질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반경이 증가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맞는가? 자, 보십시다. 아까 전에 리튬 같고요. 쭉 갔죠? 나트륨 3주기 가죠. 4주기, K, 뭐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루비디움하고요. 루비디움을 그 다음에 시듐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데 밑으로 갈수록 지금 껍질이 1, 2, 3, 4, 5 껍질이 달라지죠. 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달라지면 일단은 점핑을 해버리죠. 크기가요. 그래서 원자의 반경은 이렇게 된다. 리튬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떨어지는 거는. 근데 리튬에서 나트륨, 칼륨이 그러니까 이게 껍질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비례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그래도 상승 곡선을 그린다. 그 다음에 같은 주기 안에서 왜 여러분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왜 이렇게 줄어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왜냐면은 껍질은 안 늘어나는데요.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이 일정하죠. 껍질은 늘어나지 않아요. 왜요? 같은 주기니까요. 주기는 껍질하고 같다 했는데 주기가 같으니까 껍질도 같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죠? 원자 번호가 올라가면요. 뭐가 올라갈까요? 원자 번호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죠? 핵의 전하가 올라가겠죠.
핵 전하와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올라갑니다. 두 개 다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핵하고 전하하고는 전자하고 무슨 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여기 해밀토니안에서 보니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쿨론 포텐셜이 작용하죠. 서로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서로 잡아당겨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핵에서 전자들을 계속 당기는 그러한 힘이 강해지잖아요. 뭐 할수록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서로 당기겠죠. 그러니까는 자꾸 줄어듭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상호 인력이 증가하죠. 원자 반경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원자 반경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 여기 이 주기로 본다면 1로 갈수록 원자 반경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현상입니다. 대체적인 이 트렌드로 가는 거죠. 아주 시리움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엄청 많아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단순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F계도, D계도, P계도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복잡해지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자 반경은 각 주기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애들이 제일 대빵이다. 제일 높다. 원자 반경이 제일 크다고 알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원자들을 색깔로 해가지고요. 알칼리 메탈, 알칼라인 얼스 메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전이 금속, 그 다음에 뭐 포스트 트랜지션 메탈, 후전이 금속, 렌타나이드, 액타나이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줘가지고 우리는 이온화를 시킬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자, 이온화라는 것은 뭐죠? 원자 자체는 이온이 아니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이온이라는 것은요, 플러스 전화나 마이너스 전화를 갖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자 상태에서 특별히 마이너스 전화를 한 개 받은 경우를 음전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족처럼 아까 일족을 이야기했는데 일족처럼 체외각 전자를 한 개 떼내면은 그게 준안전 상태가 되는데 그 떼냄으로 인해서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를 한 개 떼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온화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륨, 니온, 아르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온 에너지가 높죠. 왜 높으냐면요. 그 자체가 이너트 가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비활성이고 웬만한 충격을 줘도 웬만한 반응을 일으키자고 해도 안 일어난다는 말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안정되어 있다는 말은 전자 한 개 떼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전자를 한 개 주기도 힘들어요. 맞죠? 헬륨이 지금 1쪽에 있는데 2개가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 더 줄라 해보자.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온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줘야지 이온이 될까 말까네요. 한편으로 한 개 떼내는 거다. 떼내는 것도 핵에서 못 나가게 잡고 있거든요. 핵에서. 그러니까 떼내는 거 힘들다. 얼마나? 25 일렉트론 볼트 정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떼내기 어려운 게 네온, 아르곤, 크립톤 이렇게 뭔가 알겠죠? 이거 뭡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너트 가스 마지막 8쪽에 있는 그런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 여기가 수소예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 몇이었죠? 현대물리 시간에요. 잘 보십시오. 이거 설명을 사실 했었어요.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EN이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n equal 1에 있는데 E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제곱분의 13.6이니까 13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요.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핵이 얘를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핵이 전자를 돌면서 붙들고 있는데 얘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이너스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온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요 플러스의 영향력으로도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 무한대까지 보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로 따지자면은 지금 전자가 여기에 뿜물에 갇혀 있어요. 이게 DP가 어느 정도 되죠? 13.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끄집어내서 이게 진공 상태, 즉 우리가 핵으로부터 완전히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로워진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이온 상태라고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까지 끄집어 올리려니까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13.6. 그게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6이 여기 찍혀 있죠. 그 다음에요, 리튬이 있고요. 리튬은 껍질이 다르다 보니까 한 개 떼내기가 더 수소보다는 쉽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리배ung도 올라가는 이유는요, 올라갈수록 핵의 전하가 같은 껍질에서 반경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핵의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떼내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핵이 어떻게 보면은 리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지금 사실 3개가 있고요. 전자가 여기 2개 돌고 있고요. 1개가 더 있는 거잖아요. 리튬은요. 그러면 이 관계를 떼내는데 요거 2개 때문에 있지만 어때요? 반경은 좀 더 늘어났어요. 반경은.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좀 더 줄 겁니다. 확실하게. 반경이 늘어나 있으니까요. 떼내기가 훨씬 더 쉽죠. 떼내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기율표를 잘 그 특성들을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구나. 천천히 거의 스무스하게 올라가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겠다. 그죠? 같은 쪽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금속 또는 원소 그룹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외워놓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또 전자 친화도가 있습니다. Electron Affinity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Affinity가 있고요. 여기 다시 뭡니까? Atomic Number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얼마나 친화할 수 있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자 번호가 변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가 아니고 1, 2, 10, 18 계속해서 뭐를 나타냅니까 지금? Affinity가 2, 10, 18대 이렇게 빵으로 나오죠 거의. 전자하고 친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요? 전자하고 뭐가 안 친한다 그랬죠 제가? 물론 양성자하고도 안 친하지만 전자하고도 안 친하다 뭐가요? Inert gas는. 그러니까 불활성, 비활성 엘레멘트들은요 전자하고 전혀 안 친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 그래서 거의 빵이에요 여기 보세요. 2, 10, 18, 36 그러니까 헬륨, 니온, 아르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전부 다 빵으로 되어 있네요. 얘는 전자들이 와도 나는 반응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다가 내려왔다가 확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요 쭉 올라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자하고 친하는 정도. 그래서 어떤 원소가 전자하고 돼서 어미온이 되고 에너지를 낸다. 그걸 나타내는 거다. 우리가 어미온화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든 맨델레노프 이바노비치 맨델레노프가 원소의 주기율표를 거의 완성을 집대성이고 이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 주기율표의 변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쳐보면은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미지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설명도 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요, Effective Nucleus Charge라고 있습니다. 유효 핵전화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체외각의 전자가 느끼는 실제적인 자기가 느끼는 핵의 전환량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나트륨 같은 경우, 우리 소디움 같은 경우에 지금 11번이에요, 얘가. 그러면 핵에 원칙적으로 11개의 양성자가 있습니다. 물론 중성자도 있지만요. 그런데 얘가 3족인데요. 3주기죠, 3주기. 3주기에 있는데 1주기가 여기 있고 2주기가 여기 있어가지고 요 안에 지금 전자가 10개 들어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 체외곽의 전자 한 개가 있는 얘는 이 핵을 바라볼 때 핵에서 느낄 적에 진짜 플러스 11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 전자 구름이 마이너스 10개짜리가 없다면은 플러스 11로 느끼겠지만, 저 안에 있는 전자들이 어떤 스크린 이펙트, 차폐 효과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자가 얘하고 작용을 하려고 이렇게 사실은 이 중간에 뭔가 있어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스크린 이펙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스크린, 이것도 스크린이라 그러는데, 지금 칠판하고 여러분 카메라하고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핵의 효과를 줄여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체외곽의 어떤 이 막고 있는 요놈들이 많을수록 유효 핵전화가 적을 수밖에 없죠. 유효 핵전화는 이게 적다고 해야 되죠. 유효 핵전화는. 그래서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는 약 50%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제 이 같은 경우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프레온, 그러니까 이 F는 지금 9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2주기에 있네요. 2주기. 그래서 지금 1주기가 있고 2주기인데 2주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7개가 있고요. 안에 2개가 있어서 9개가 되는데 핵전화는 플러스 9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여기 써놨듯이 거의 이 마이너스 10이 체외곽에는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여기가 플러스 10이라고 상세가 다 돼가지고 마치 유효 핵전화가 플러스 1인 것밖에 안 느껴진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맞는 게요, 이게 지금 이 말은 요 두 개를 비교할 때의 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적다 그랬는데 많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체외곽의 전자가 많을수록, 이런 말입니다. 지금 체외곽에, 그 말은 상대적으로 요 안에 있는 전자가 요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많지 않다. 이 같은 경우는 체외곽에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이 껍질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얘를 차폐를 시켜버린다는 말입니다. 거의 1의 효과죠. 맞습니까? 한 개가 한 개를 상쇄해버리는 거예요. 스크린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만 거의 남는다. 거의 11 빼기 10 하니까. 근데 체외곽에 있는 놈들은요, 같은 전자가 얘를 생각할 적에, 요 핵을 생각할 적에 얘들은 그만큼 1의 효과는 내지 않고 0.5 정도, 한 50% 정도만 이렇게 핵전화를 차폐하는 효과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핵이 플러스 9이 있지만 요 안에 있는 두 개 마이너스 2에서는 100%로 차폐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 한 개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6개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의 어떤 차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플러스 9이 있지만 이 시계에서 n 이퀄 1에 있는 마이너스 2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와 n 이퀄 2 껍질에 있는 요 같은 체외곽에 있는 요 6개에 의한 0.5를 해주니까 나누기 2 해줬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9였는데요, 실제적으로 이펙티브한 그거는 9에서 빼기
2 빼기 3 해줘서 빼기 5를 해주니까 플러스 4 정도밖에 안 된다. 플러스 4 정도. 그게 유효 핵전화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책에는 지금 거의 안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 이게 기억이 나시나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파이 r이라고 들어가 있죠. 요게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해밀토니언 오퍼레이터고요. 이거는 에너지 값입니다. 요거는요 상태함수 또는 파동함수 또는 상태함수라고 했습니다. 즉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이것들은 뭐로 표시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양자수 N, L, LG, 시그마 G 이런 양자수로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우리가 예외 좀 떼놓고 생각합니다. 공간적인 게 아니라서. 그래서 공간에 관계되는 양자수는 사실 이 세 개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전자의 자전하고 관계 있죠. 자전은 그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핀으로 떼놓고 생각하는데, 이 파이에 보통 다른 데는 가보면 여기 NLM이라고 붙여놨습니다. NLM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여기는 지금 LG 들어가 있는데 많은 책들이 M으로 표시하거든요. 왜?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양자수라고요?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서 첫 번째 글자 M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저게 책에는 그렇게 지금 좀 안 해놨는데, 스크린에는 안 해놨는데요, 요게 NLM으로 이렇게 씁니다. 뭐 모든 원소에 대해서요. 수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죠? 정성적으로 우리가 주기율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예를 가지고 우리 설명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해봤더니만 놀랍게도요 R에 대한 함수와 각에 대한 함수로 분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R에 대한 함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radial function, 반지름에 관계되는 함수, 그죠? 이거는 앵글러, 그쵸? 가운동량하고 관계가 있네요. 이거는요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s 궤도함수, 1s나 2s나 똑같이 이렇게 어떤 구형 모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 궤도는요 이런 R형 모양, 그죠? 이렇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EPX, EP와 EP제로가 이렇게 전자가 분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D 궤도는 뭐 이렇게 4개의 어떤 그거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볼 적에 실제적으로 원자의 이 파동함수의 모양은 어떻는가? 근데 사실은 이 파동함수의 중요한 것은요, 파동함수는 전자의 확률 분포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의 제곱은 그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자체가 아니라 요거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제곱.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요, P의 어떤 P라고 하죠. probability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하고 관계가 된다. 제곱.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4파이로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요, 우리가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도의, 그래서 A0로 해놨습니다. 여기 크게 보시면요, 그게 보호 반경이죠. 그래서 보호 반경에 전자가 제일 많이 머무를 수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게 1S입니다. 2S는요, 여기 있죠. 제일 많이 그 다음에 2P고 3S는 1, 2, 그래서 똑같이 모양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4S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어떤 확률, 파동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게 NL이다. RNL, radial function. 그러니까는 각의 분포는 여기에 나타나 있다. 각의 분포는. 이거는 뭡니까? 반경에 대해서만. 요 반경, 이 x축이 지금 핵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냥 거리인데 우리가 그래서 1s인 경우, 2s, 2p인 경우는 우리가 그냥 심플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나 물리적인 의미는요, 요게 물리적인 의미다.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원자가 발견될 확률입니다. 이거는요, 항체 함수라고 했고요. 항체 함수를 제곱을 한 것, 제곱을 해서 어떤 다른 수를 곱해준 그거를 우리가 확률 분포 함수인데, 이게 확률이다, 확률. 원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전자가 발견될 그런 확률을 나타낸다. 이거. 그래서 수소원자의 가동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제가 뭐라 그랬죠? 요 YLM 이거를 우리가 angular part라고 그러는데요. 이름을 spherical harmonics라고 합니다. 구면 조화라 이 말이죠. 그죠? 구면 조화. 그래서 우리가 Y의 00 이거는 100에서 나오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n이 0, 1이면은요. 잘 보십시다. n이 1이면은요. L하고 M은 무조건 00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n 이퀄 2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에 L은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죠. M은요, 이때 무조건 0이 돼야 되고요. 이때는 1, 0, 마이너스 1 3개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는 100라 그래가지고 1S를 말하고요. 여기서는 200, 2S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00가 나왔죠? 그걸 나타내는 게 200입니다. 200이다. 왜? Y의 LM이었잖아요. 그래서 L도 0이고 M도 0인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S 궤도에서 나오는데요. 세타와 파이의 함수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세타와 파이 함수 관계없이 대칭성으로 아무리 돌려도 이 모양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10라고 해봅시다. 10는 그럼 지금 뭐죠? n이 1이야 돼요.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n은 2인데 L은 1이고 M은 0이다. 그럴 적에는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은요, 우리 제곱한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것들은 사인 세타의 2의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가 된다. 이제 이러한 세타와 파이의 관계하는 함수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제곱을 해보니까 세타의 함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G축이라고 볼 적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가 세타라 그러거든요. 그 세타에 대해서 그려보면요. 실제적으로 이럴 때 10의 제곱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10의 제곱. 요거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뭐 매스매티카라든지요. 매스캐드라든지 이런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거는 금방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력을 딱 시켜놓으면요. 이 y 함수는 입력이 돼 있어요. 보통. 거기에 어떤 코딩 이벌스 돼 있어가지고 입력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거리라 그러면 1초도 안 걸립니다. 이거.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그냥 좀 알아두면 좋은데 전자가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그 극각과요.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의 에지뮤스 앵글이라는데 그 경도에 따라서 분포할 수 있는 확률들을 나타내 준 거다. 확률들을. 그러니까 앞에 그림에서도 나왔죠. 이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죠. 그래서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1 원자의 가동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R1 원자라는 것은 헬륨, 니온 뭐 이런 건데 K, 그죠? K 껍질, L 껍질, M 껍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K 껍질은 어떻겠죠? 헬륨, 그죠?
우리가 보통 원소 주기율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돼 있는데 한편으로는 껍질이라고 그랬는데 1껍질, 2껍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화학적으로는요 K 쉘 껍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개, K 조개 껍질 이런 말인데 K 쉘, L 쉘 이렇게 부릅니다. K, L, M 그 다음에 M 이렇게 O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K 껍질에는 N 이퀄 1, L 이퀄 0 L 껍질 N 이퀄 2, L 이퀄 1 맞죠? 한 개 작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N 이퀄 2, L 이퀄 0다가 그는 S궤도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M 쉘에는 N 이퀄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L 이퀄 1도 있고 2도 있고 0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다시 우리가 어떤 확률이다, 확률 PNL이다 이거는 Y축은 그 다음에 X축은 어떻게 됩니까? 반경입니다. 반경 원자 반경. 그래서 수소 원자 반경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A0분의 R이니까 이것이 1이 돼야지 R이 A0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헬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작아요. 왜냐면은 껍질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핵이 2개가 되고요. 전자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더 당겨요. 당기니까 더 작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잘하신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5장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 우리가 원자 껍질을 채우는 것은 주기율표의 구조를 만드는 거랑 똑같다 그랬다. 그죠? 1족, 2족, 3족 그러니까 그게 주기를 채워가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율표의 구조를 우리가 적어도 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 주기율표의 동일한 열, 그러니까 족에 있는 원소는요 같은 체외각 전자수를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사한 화학성 특성을 갖는다. 전기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이런 성질들이 비슷하다. 그 다음 가림 효과, 차폐 효과는 유효핵 전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주기율표의 행이다. 행.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따라가면서 여러 주기율의 경향성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유효핵 전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이 주기에 대해서 주기를 따라가면서는 옆으로 쭉 가는 걸 말합니다. 그죠? 행이니까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어떻게 껍질은 변화 없이 쭉 가다 보면은 같은 주기에서는요 껍질은 늘어나지 않지만 핵 전하와 전자의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쿨롬 힘이 더 세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유효핵 전하는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떻죠? 크게 나타나는 거죠. 옆에의 전하들이 계속 늘어나봤자 그건 0.5의 이펙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주기율표의 경향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유효핵 전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5장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6장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6장은 이제 뭐라고 그랬죠? 원자를 가지고 분자를 일단 만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결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결합이라는 걸 하면은 우리 화학 결합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 결합, 금속 또는 공유 결합도 있고요. 금속 결합도 있고 수소 결합도 있고요. 그죠? 반데르왈스 결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은 현대물리학 시간에도 조금 배웠던 것 같고요. 재료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라서
충분히 복습하는 차원으로 공부한다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가서 화학결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